오세훈 시장이 관악구에 가서 연설하고 할 때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이 책을 1장과 3장은 우리 강민구 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4장과 6장은 양준모 교수님, 7장과 9장은 조동근 교수님, 10장과 13장은 심재철 부의장님, 14, 15장은 아직 안 들었는데 명지대학교 이병혜 교수님 이렇게 주시기로 했거든요. 우선 이제 강민구 교수님 대충 5분이니까 한 15분 정도씩 하면 되나요? 15, 한 20분 하면은 5분이니까 20분이면 100분.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엔 또 토론도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자, 강민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공부가 부족해서 정말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오래도록 기다렸던 책입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에 정당인으로서 직업 정당인으로서 이제 진로를 선택했는데요. 보수랑 우파가 같은 말인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보수가 뜻이 뭔지 이런 게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뭐고 민주주의는 뭘까? 이 차이를 잘 모르고. 잠깐만요. 참고로 말씀은 다른 분들의 도움되기 위해서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은 석사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대위로 예편했습니까? 예, 대위 때 제대했습니다. 대위로 예편하고 이런 정치 사회적인 인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잘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좀 덜 공부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제 계속해 주시오. 예. 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직업 정당인이 되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용어들이 저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를 굉장히 저는 진보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정치 사상을 봤을 때 저는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보수일까? 진보란 말은 좋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갖다가 제가 막 여러 책을 깨작깨작 공부하다가 이 책은 정말 그 다 집대성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첫 장의 내용이 1장의 내용이 이게 아마 용어가 왜 중요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용어라는 게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외래어를 받아들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받아들인 과정에서 그리고 일부 이제 자기의 사상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첫 장에서 말한 게 이겁니다.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좌익들이 자기 스스로를 진보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진보란 말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다니까. 진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자기들이 써버리고 나니까 그 반대 세력, 좌익의 반대인 우익 세력은 보수라는 틀에 갇혀버리게 되고 용어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굉장히 사회 구성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됐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일단 이 책에 쓴 어떤 의미가 정확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은 하지만은 똑같은 뭐 보수란 얘기를 하고 어떤 정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진 역사적 배경을 프랑스 혁명 때 성당에서 이제 나뉘는 걸로 설명이 이제 시작되는데 1장의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2장부터는 이제 진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진보 대 그 보수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좌익과 우익으로 보는 것이 맞다. 어떤 사회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좌익과 우익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현대에서는 우리가 보수 진보도 우리가 안 쓰고 싶죠. 여기 공부하러 모이신 분들은 보수 진보도 진보란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죠. 근데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파 뭐 이런 차이도 설명하셨는데 일단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는 게 좋다. 그 스펙트럼은 2차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좌쪽은 사회를 강조하는 거, 우익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 이렇게라고 봤을 때 이게 됩니다. 3장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자유주의에 대한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어제 책을 부랴부랴 읽고 갔는데 자유주의 맞습니까, 교수님?
예, 자유주의에 했던 게 생각납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진보라 하지만은, 진보라는 말은 이전보다 더 앞서 나아가는 세상, 역사의 발전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더 나은 세상, 물론 그 사회주의자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는 진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영어로 이제 프로그레시브로를 자기 진보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정말 좋은 말로 그냥 갖다 붙인 거고, 네, 좌익과 우익으로 보는 게 더 설명이 정확하다. 진보는 뭐 퇴보는 없지 않습니까? 진보의 상대적인 용어는 보수가 아니라 퇴보인데, 퇴보를 어떤 정치 사상으로 삼는 세력은 없을 테기 때문에 진보란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좌익과 우익을 봤을 때 사회를 강조하는 것도 당연히 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야생동물들과 다른 게 사회에서 질서를 갖추고 그 안에서 자유를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회의 가치를 완전히 그걸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리십니까? 지금 이게 없어졌는데? 들려요. 예, 들려요.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일단, 좌익과 우익을 봤을 때, 우리가 좌익이라고 했을 때, 뭐, 사회, 뭐, 파괴적이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를 강조하게 됐을 경우에, 개인의 가치, 과연, 개인의 가치가 축소되게 평가했을 때, 과연 우리 인류 문명이 이룬 이 놀라운 업적과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은 이거 역시 사회에서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안전과 이런 사회가 제공하는 어떤 이런 거에서 나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저는 양립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좌익과 우익으로 나눴을 때 둘 다 진보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퇴보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짧게 이해하고 좌익과 우익 그다음에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 정도 이해를 한 것에서 저는 죄송합니다.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와. 예. 수고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그 양동원 교수님은 지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좌익으로 이제 불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은 우익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좌익을 진보라고 하면서 아까 강민구 위원장 얘기대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선점한 데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4장과 6장에 관해서 양준모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양준모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4장인데요. 4장에서 6장인데요. PPT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올려주세요. 보시면서 네네. 좀 같이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보이시나요? 네, 올라왔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 자유주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원래 자유주의는 1646년 존 릴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인의 정당한 자유라는 책에서부터 유래됐다. 이렇게 양도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존 로크가 1290년 통치론에서 밝힌 자유주의의 의미도 함께 우리가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또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잠깐만요. 예. 강민구 위원장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네.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전화가 와가지고 밖에서 해보겠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래요. 예. 네. 자, 양 교수님 발표해 주세요. 예. 예.
전반적으로 음속으로 아마 주최 측에서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제가 좀 껐다 키겠습니다. 네, 눌러도 안 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제 태동이 돼서 그 이후로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허버트 스펜서와 같은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를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도 기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뉴 리버럴리즘, 좌익적 자유주의가 이제 태동이 시작이 됐고,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주의에 반해서 뉴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을 갖추어 줘야 된다.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의미로 자유주의를 재해석함으로써 이 좌익적 자유주의가 태동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제 이 분파가 돼서 똑같이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이제 양상으로 계보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이제 혼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나오게 되고요. 좌익적 자유주의 계보에서는 이제 미국판 자유주의, 그래서 리버럴, 우리 미국의 민주당 계열의 자유주의자들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강력한 그런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적 자유주의, 또는 복지 자유주의적 계열이 이제 분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을 이어받는 네오리버럴리즘과 미국적 자유주의는 그 리버럴즈, 그다음에 이제 아예 사회주의적 자유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자유주의가 분파됨으로써 자유주의란 말 자체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세력을 이제 우리가 그 계열을 나누게 되면 보수주의, 뭐 양동환 선생님 책에서는 이 보수주의를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건 임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적 성향,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통을 받아서 여전히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정치 세력이 이제 보수주의죠.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자유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명보다는 질서 있는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자유주의를 구가할 수 있도록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의 특징은 혁명을 반대하고 그리고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야말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파운딩 파더들이 얘기했던 자유, 그리고 삶,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천부적인 권리를 계속해서 보장해 나가면서 분명히 전통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다. 경험론적 사고방식 속에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합리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적 성향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리버테리안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이제 자유지상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주로 리버테리아니즘이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판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세력화한 것이 이제 미국의 데모크라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 결합해서 사회적 자유주의가 이제 사회주의와 결합해서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적 복지적인 그런 정책을 강조하면서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나눠져 있고 자유주의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정치 세력으로 우리가 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고요. 신자유주의만 하더라도 이렇게 뉴리버럴리즘과 네오리버럴리즘이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한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보수주의 계보를 보면 이 보수주의 언어를 이제 가톨릭 교회의 인간관과 사회관,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경험주의적 철학에 입각한 통치론, 그리고 1790년에 버크가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질서 있는 어떤 개선이라든가 개혁에 대한 강조,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의 연원이라 볼 수가 있고요. 프랑스 혁명 직후의 분위기 속에서 특히 전통주의, 어떻게 보면 변화를 부정하고 과거를 회귀하자는 그러한 전통주의 세력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 점진적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 보수주의가 이제 분파가 되면서 보수적인 전통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를 과거 회귀적 또 내지는 그야말로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보수란 말이 이와 같은 파운딩 파들의 전통과 어떻게 보면 자유를 지켰던 그런 전통이 그렇게 크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의 계승 발전이라고 하는 과거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보수주의의 어떻게 연원이 돼야 되는데 정치 세력들이나 또는 학계에서 보수주의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되는 바람에 마치 보수는 이 개혁을 또는 개선을 부정하고 과거를 지향하는 그런 낡은 세력 그리고 진보는 그에 반해서 개혁적인 세력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용어상에서 착각을 일으킴으로써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대중을 설득하는데 불리한 입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양동환 선생이 주장했듯이 또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진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결정주의적 역사관, 유물사관에 의해서 봉건제가 자본제 체제로 그리고 자본제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진보로 정의하고 결국 진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지향형 사고방식이 바로 진보다.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우리 당연한 용어로서의 프로그레시브, 그냥 나아감이라고 하는 뜻은 그것이 어떤 세력이든지 정치 세력이든지 어떤 보수주의 세력이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세력인지 나아감 개선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보란 말이 왜곡이 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진보는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것, 지향적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지 사회를 개선시키고 더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세력이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어떻게 보면 루즈벨트의 수정 자본주의적 성격이 이제 나왔고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러한 정책들이 실패했다. 그 당시에도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쓰고 근로자에게 노동쟁의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썼다가 1938년인가요? 7년인가? 그쯤에서 선언을 합니다. 잘못했다.
굉장히 실업률이 올라가고 대공황의 어떤 개선이 되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거든요. 그러한 정책들이 일자리 나누기 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를 일으켜서 루즈벨트 대통령 자신이 사실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이제 노조에 대한 파업권을 제한하고 하는 등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공장 내에서의 파업을 금지시켰는데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공장 내에서 파업을 하지 않고 워크아웃을 하죠. 공장 밖에서 파업을 하는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루즈벨트가 자기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고 만든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전적 자유주의를 이제 부활시키려고 하는 후보 대통령 이후에 이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이것이 하나의 보수주의적 전통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미국의 보수주의 부활 운동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하나의 뉴 컨버저티즘 또는 네오 컨버저티즘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어떤 보수적 리버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상 정치 세력까지도 나와 있고 아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수당 내지는 우익을 재건함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공화당이 자신의 당을 재건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또 반면 교사 내지는 교훈이 될 수 있는 성격이 있다라고 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 보수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용어에 대한 구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이제 민주주의가 있는데 양동완 선생은 이제 대상, 통치 방식, 또 통치 절차, 또 통치 내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똑같은 민주주의란 용어지만 전혀 다른 민주주의의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만 부여된 대상이 이제 시민에게만 국한된 것이고요. 또 그 시민이라고 하는 자격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분제적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다시피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본가나 지주, 고급 관료는 제외한 무산가들의 민주주의죠. 따라서 자본가나 지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타도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고 민주주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치 인민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무산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완전히 다른 민주주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제가 인민민주주의하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무산가 계급만의 참정권을 가진 그 어떻게 프롤레타 독재적 민주주의가 바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아테네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있다. 국민을 얘기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민민주주의는 당연히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통치 방식은 이제 경쟁적 민주주의. 그래서 다수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소수를 보호해서 소수와 다수가 경쟁적으로 이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경쟁적 민주주의고요. 비경쟁적 민주주의는 다수란 이유로 독재를 하는 일당 독재를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투표를 해서 이기면 된다는 그런 식의 이제 민주주의가 바로 일당 독재, 비경쟁적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비경쟁적 민주주의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민주당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모든 것을 표계에 붙이고 합의 정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적 체계는 이러한 비경쟁적 민주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절차에 있어서는요.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이제 간접 대의적 민주주의가 있고 아까 정치 세력으로서의 보수주의는 대의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도 우리가 달라지고요. 내용에 따라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또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협동체적 민주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상, 또 통치 방식, 절차,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체제의 종류인데요. 그래서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또 사회적 시장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협동체주의적 시장 경제가 있고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는 뭐 사유재산권이 확립돼 있고 이익 추구 활동을 보장하며 자유 경쟁을 유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것이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요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는 일정 한도의 정부 개입을 용인하는 그러한 체제이면서 무질서한 경쟁 행위 억제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를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퍼레티즘과 이제 유사한 건데요. 협동체주의적 시장 경제는 조직화된 협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국가는 이를 조정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를 말하고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는 자본재를 통제하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에서 일부 시장의 경제를 도입하는 그러한 시장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장 경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시장 경제를 용인해 주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경제 체제는 바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다 하는 것을 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혼재돼서 대한민국 전국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경제 체제가 과연 어디에 지금 속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맡은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동근 교수님, 그래서 7장과 9장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조 교수님, 네. 그 다음에 네, 7장과 9장 자료를 올리면 자,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그 바닥에 보이는데 창에 띄워놓고 네, 잠깐만요. 발표 시작이 되요. 뭐 여러 번 네. 해봤을 테니까. 저기 그러면은 이게 발표 시작을 누르면은 되나요? 네, 그래서 네, 네, 좀 그러면은 발표하기 내 전체 화면 창 탭에서 뭐를 창을 찾나요? 예, 창을 찾아가지고 올려놓은 자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네, 공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찾았습니다. 이거 같네요. 정치사 공유를 누르면 되겠네. 공유 그렇죠? 예, 예, 예. 공유요. 네네. 올라갔습니까? 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나요? 올라왔습니까? 예,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왔어요. 네네. 그럼 제가 그 맡은 거를 7장, 8장, 9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기 네네. 여기 뭐 양동하는 것도 뭐 원래 저자를 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조동권을 이제 밝혔고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잠깐만요. 이게 이제
제7장 참여민주주의인데 약간은 좀 뭐 사견도 좀 넣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좀 트랜스퍼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언어는 논리의 집, 이게 하버머스가 얘기한 건데 이건 참 기가 막힌 말 같아요. 언어는 논리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어에서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가 그렇죠. 잘못되면은 논리가 지금 구겨진다고요. 네, 논리를 담는 집이 언어인데 집이 잘못되면 논리가 구겨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언어는 논리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언어가 잘못되면 논리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건 하버머스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 정명론은 맞는 것 같아요. 정명론. 일단 이름이 바로야. 그다음에 이제 뜻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좌파들의 언어 선동수를 혁파를 해야 된다. 이게 혁파가 격파보다는 좀 고급 용어죠. 예, 격파는 뭐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깨부수는 건데 혁파는 이거는 혁신하면서 어떻게 파괴하는 이제 이것이 같이 녹아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참여 민주주의니까 사실은 참여 민주주의는요. 약간 군도덕이죠. 민주주의 자체는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군도덕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참여 민주주의에서 참여를 뭐 돈독하게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참여 민주주의가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갖다 증폭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기성 질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해서 기존 질서를 변혁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서라면은 과격화, 폭력을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옛날에 뭐 참여정부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사실요. 참여정부.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참여하는 거죠. 따라서 참여정부 자체도 참여는 군도덕인데 참여라는 어떤 묘한 필터링을 통해서 자기네만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 시키고 배제시키는, 따라서 참여정부는 어떤 쌍둥이죠? 배제 정부의 쌍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본 참여만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막은 필터링을 통해서 배제시킨 쪽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좌파들이 그런 언어의 연금술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뒤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뒤를 보면 이게 이제 참여 민주주의 용어의 어원,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양동환 교수님 거를 그대로 이제 텍스트로 해서 약간 이제 좀 축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원이 중요한 건데 60년대 뉴 레프트 계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들, 그래서 SDS가 이게 처음 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The Students for Democratic Society 이렇게 되는 거죠. 60년대 신좌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사관의 힘을 증대시키고요. 자신들의 권리를 갖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면 no problem at all. 예,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맥락에서 접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충실하게 참여를 좀 강조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됐는데 이제 헤이든이 이제 들어가면서 논리적인 옷을 입히는데 여기에 조금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표현대로 하면은. 그래서 다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을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나중에 다시 이제 교정해서 다 공유하겠습니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을 그러한 의사 결정으로부터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 인민들의 손으로 넘겨야 된다. 논리는 맞죠. 이게 자치 얘기가 되는 거죠. 의사 결정 권한을 그러한 의사 결정으로부터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 쪽에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사회주의 그 색채가 또 강해지는 게 인민들은 그냥 뭐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시티즌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국가 의사 결정의 권력을 가지는 정치, 이것이 참여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헤이든이 1960년대 초에 이렇게 디파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참여 민주주의의 어떤 위장 및 지향점, 약간은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좀 양동완 선생님이 쓰신 거를 조금은 변형은 했어요. 예, 근데 원본은 내기는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위장 및 지향점, 요것도 좀 조동근
답죠. 그래서 이제 그 참여 민주주의가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용어가 가지는 어떤 대중적인 호소력이에요. 참여하겠다는데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가지는 어떤 대중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술적인 이게 전술적인 측면 이게 또 용어가 가지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전략적인 이점이에요. 이게 대의민주주의와 대립하지 않고 사회주의 메시지를 갖다 은밀하게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이게 참여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대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회해서 사회주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했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란 말 대신에 혼곤하게 쓴 표현이 참여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뭐 참여정부 뭐 이렇게 과거를 보시면 비슷하게 이렇게 인정이 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권력을 국민에게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국민의 손으로 이런 식으로 당연 논리, 당연선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너무 당연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 살짝 뭐 다른 걸 끼워 넣는 그런 수법을 쓰는데 여기도 이제 지향점은 사실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장은 뭡니까? 대민주주의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 메시지를 갖다 은밀하게 전달했다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조동근이 약간 좀 주관적인 좀 해석을 좀 끼워 넣었는데 대민주주의 약점을 파고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점. 직접 민주주의는 실천 불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5천만이 어떻게 5천만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통치 이걸 실현하려면은 현실적으로는 뭐 레프레젠터티브 디모크라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주주가 5천 명이에요. 어떻게 주주가 그걸 다 뭐 경영합니까? 삼성전자 주식 수가 뭐 주주가 몇 명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이제 위임을 받은 사람이 경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니까 뭔가 현실적인 방법은 대의민주주의다. 그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의민주주의에는 여기 엘리트주의가 잠복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트주의가. 대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져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뭐 선거 전에만 그냥 뭐 유권자지 선거권 나고 나면 쳐다나 봅니까? 아주 그냥 뭐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뭐 심재철 부의장님 계시니까 뭐 좀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위정제에 대한 어떤 시각이 그래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국민에 의한 통치가 형해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표하는 순간 유권자는 주인의 위치에서 구경꾼으로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의민주주의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돼요. 사실은 신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의민주주의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으면서 대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하면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제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경제 권력은요, 시장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견제받아요. 상시적으로. 노키아가 1년 사이에 나갈 줄 알았어요. 2년 사이에. 하지만 정치 권력은 임기가 고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견제받는 거 이거는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정치 권력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요. 정치 권력이 지금 5년째 지금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썩었습니까 도대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민주주의 약점을 이제 파고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 그 다음에 뭐 소위 이제 파티스페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구상, 그 다음에 이탈이 되는데, 기본 구상은 뭐 착해요.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국민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그 다음 실질적으로 복원하겠다. 얼마나 이쁜 말만 다 골랐었습니까? 네. 그게 대의민주주의, 형해화된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서 국민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그것도 모자라 실질적으로 복원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탈합니다. 제가 이탈이라고 순하게 썼어요. 사실 쓰고 싶은 얘기는 현실적으로 타락이죠. 예. 그 참여 민주주의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그 차이를 갖다 매트릭스를 갖다 만들어 봤는데요. 직접 민주주의, 그다음 참여 민주주의. 이거 하나
예, 그건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이거 뭐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비교하면요. 참여 형식에서 직접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크로폴리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 뭐 얼마 안 되면 가능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촌장이 주재하는 촌장회의. 이게 전부 다 뭐 직접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참여 민주주의는 참여 여부보다는 참여의 어떤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이 벌써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예. 참여의 질적인 강화.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는 그냥 심플해요. 심플 머저리티예요. 다수결. 그런데 참여 민주주의는 교묘합니다.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을 선호해요. 합의제. 이 합의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억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제를 하면은 참가 세력이 전부 다 비토권을 갖게 돼요. 따라서 이 참여 세력이 비토권을 가지면은 뭐 이거는 단순히 뭐 다수결로 해서 뭐 통과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 민주주의는 그만큼 자기 스테이크 홀더를 많이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체제를 받아들이고 다수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권위와 질서를 무시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권위와 질서의 최소화, 미니마이제이션. 요거 같은 거 좌파들이 요런 저기 그거 같은 거 짓거리를 잘 하는데 권위와 질서의 부정. 이건 아닙니다. 최소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질서로부터 자유.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존 질서로부터 자유. 그래서 free people. 그러다 보니까 참여 민주주의는 아주 그냥 직접 민주주의는 아주 저급하고 무식한 놈들인데 여기는 아주 활발하고 똑똑하고 뭐 인민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다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밑에 좀 설명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참여 민주주의는 바람직. That's okay. 문제 없어요. 뭐 다 우리가 뭐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 but 시민의 역할 확대의 목적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는 데 주어지면, 즉 기존 질서를 변혁하는 데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참여민주주의가 주장되는 경우인데 이러면은 참여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양립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그 당시 참여연대, 미안합니다. 참여정부죠. 어떻게 참여연대 나부랭이가 참여정부랑 같이 같은 반열입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부, 참여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양립이 안 됩니다.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저거죠. 자기는 좀 뭐 실속을 차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반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자의 참여민주주의의 운동 실패. 여기 보면요. 양동환 교수가 쓴 걸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참여민주주의 운동이 맞는 것 같아요. 운동을 빼면은 참여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까지는 안 해요. 사실 이게.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러니까 참여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좌익 참여민주주의 운동 실패. 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운동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SDS 아까 기억나시죠? Student for Democratic Society. 이거는 홍위병의 의사결정 방식을 참여민주주의 모델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였어요. 생각했다 했지만은 사실은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참여하니까 대학 운영 및 교과과정 의사결정에서 죄송합니다. 교육과정이죠. 대학 운영 및 교육과정 의사결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교수하고 학생하고 같이 협의해야지. 어떻게 교수가 짠 카리큘럼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SDS가 왜 실패합니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격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수 자격이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교수가 짠 커리큘럼 밑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물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왜 이 점수 나왔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어도 교수하고 학생은 동시에 커리큘럼 짜지는 않잖아요. 만약 이 논리 맞다면 의사도 의과대학 나올 필요는 뭐가 있어? 거기서 투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누가 의사로서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럼 제가 낫다. 그렇게 무슨 뭐 모두 다 그냥 뭐 선거위에서 법관도 필요 없겠네, 보면요. 이 논리대로 하면은. 변호사, 법관 필요 없죠. 그냥 이것도 그냥 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여론이 중요하니까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달래서 쫄딱 망한 거죠. 참여민주주의 운동은 유토피아적이고 동시에 낭만적입니다. 좋게 얘기한 거죠. 유토피아적이고 낭만적이다. 그럼 이것이 오래 갑니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참여민주주의 영향을 좀 약간 양면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순기능도 있어요. 순기능.
민주주의를 엘리트주의가 아닌 민중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빈자들의 정치적인 무관심도 그들의 공공의식 부족이 아니라 참여 유인 결여에서 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빈자들은 쟤는 뭐 정치적으로 무관심해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져봤자 정치적 관심을 갖기 위해서 내가 뭐 알바도 빼먹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 따라서 공공의식 부족이 아니라 소위 참여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참여 유인을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조금 보강시켜 줄까 하면은 저절로 빈자들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겠네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연결해서 현실 정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착근에 기여를 했다.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대민주주의 기반을 침식하려는 목적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증폭시키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이 참여 민주주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특정 계층 이해관계를 이걸 증폭시키는 수단이 되는 거죠. 노조 뭐 다른 거 아닙니까? 전교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기성 질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조직, 기존 질서를 갖다 변혁하는데 동원하기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과격화 될 수밖에 없다. 과격화 또는 폭력을 초래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8장 반공과 메카시즘이에요. 조금 줄였어요. 양이 좀 많아갖고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용어가 된 반공인데 여기는 좀 제 얘기를 조금 썼습니다. 물론 이제 양동환 교수님 거를 좀 많이 보고요. 거기서 이제 녹여서 실었지만은 혐오스러운 용어가 된 반공인데 제가 참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화가 나는 게 2002년도 월드컵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전형적으로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였죠. 노무현 정권 때. 그렇죠. 2002년. 뭐 노무현 정권하고 뭐 김대중 그 뭐 과도기를 생각이 되는데 레드데블은 넘어갈 수 있어요. 레드데블. 아, 뭐 레드데블 그렇지만 어떻게 비더레스 이거는 층위가 다른 문제예요. 비더레스는 뭡니까 이게? 비더레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빨갱이 되죠. 그럼 빨갱이 되. 그러니까 붉은 악마는 좋아요. 레드데블에 넘어가겠는데 하지만 비더레스는 층위가 다른 문제예요. 비드레스죠. 비드레스를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 찾았어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어디서 나왔는지. 반공을 갖다가 레드 컴플렉스로 등치시켰어요, 어떡하지? 반공? 야, 너희들 레드 컴플렉스. 그러니까 뭐, 그 레드 데블, 그 다음 비드레스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너 레드 컴플렉스가 있구나? 라고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해왔다고요, 이놈들이. 속절없이 당했다고 도대체. 예? 이게 뭐야 도대체? 핏대나잖아, 핏대. 속절없이 당했죠, 우리가 말이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남북 통일을 갖다가 레드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한다고 마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진보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레드 컴플렉스를 극복해야만 된다. 이렇게 마타도를 하는 거예요. 보면요. 이런 참. 그럼 어떤 남북 통일이에요? 어떤 남북 통일이냐고요? 어떤 남북 통일이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맞아. 꿈에도 그린 소원. 뭐 좋아. 그럼 어떤 통일할까 도대체? 어떤 헌법사전은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남북 통일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더 넣으면은 헌법 제4조는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이에요. 평화적. 그러니까 평화는 들어갔지만은 그 앞에 키 센텐스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반공의 역사 여기 좀 말씀드리면 1848년 소위 그 뭐 유령의 배회를 하고 있다 아주 음산한 그런 이제 센텐스로 시작되는 이제 이 공산당 선언이죠.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유물론, 계급투쟁론, 사유재산 폐지, 통일혁명론이 도중에 여기 도대체 쓸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쓸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유물론 맞습니까? 계급투쟁론, 사유재산 폐지, 폭력혁명론 뭘 쓸 게 있어 도대체 말이죠. 유럽에서 반공운동은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입니다. 주의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반공이라는 용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 당시 문헌부. 왜냐하면 17년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는 유럽 세계에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환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20년대에는 이제 반공이란 그런 엔티 커뮤니즘이란 그런 것이 이제 용어가 많이 쓰였다. 그런 얘기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팔시즘은 이제 유럽에서 전개된 팔시즘은 유럽에서 전개된 반공 캠페인의 극단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팔시스트 정부는 공산당에 파업하고 폭동을 그냥 물리적 힘으로 제압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30년대 팔시스트 국가들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과정까지가 거기 아닙니까? 무소리니, 그 다음에 히틀러.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반공 캠페인을 아주 그냥 힘으로 눌러버린 거죠. 네.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은 또 소련하고 연합해서 팔시스트 국가하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2차 대전이요.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반공운동은 좀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소 간의 냉전이 이제 격화되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협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종전됐으니까. 그러니까 미소 간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의 어떤 냉전이 격화되고 1949년 중국이 공산당화 되면서 반공운동 다시 강력하게 전개됩니다. 이렇게 웨이브를 타더라고요. 웨이브를요. 그런데 이 메카시 선풍하고 그에 대한 역공인데 50년에 메카시 상원의원, 데어릴랜드, 위스콘신 상원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50년 메카시 상원의원의 폭로, 그래갖고 52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돼서 공산 분자를 아주 대대적으로 색출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이 벌어지고 또 실제 조사 활동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은 이상하게 메카시 위원회 활동을 오히려 비판했어요. 오히려 비판했어요. 물론 이제 무리수를 둔 게 있었어요. 무리수를. 그러니까 증거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녀 사냥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유불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메카시즘의 조를 만들어서 메카시 위원회를 갖다 역공을 한 겁니다. 예, 메카시즘이란 조를 통해서 메카시 위원회 활동을 갖다 이걸 역공을 했다. 그 다음에 93년도 소련이 와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메카시 상원의원이 얘기한 것이 전부 다 맞게끔 다 판명됐어요. 그 당시에 간첩하고 공산당원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들은 메카시즘 공격의 한 축을 같이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되게 소극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그러고 그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메카시 얘기할 때는 공산주의보다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산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단 파시즘에 대해서 더 경계를 표명하고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은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공산주의의 어떤 엔타이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는 겁니다. 네. 이제 상당히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반공이 메카시즘일 수는 없잖아요. 반공이요. 그렇죠. 반공이 어떻게 메카시즘입니까? 예. 잠깐 여기 우리가 이걸 앞에 건너뛰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제대로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반공이 메카시즘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주의 위협이 노골화된 이상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이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생존의 문제지 반공의 메카시즘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이걸 갖다가 코너로 몰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존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1917년에 시작되는 사회주의 실험이요. 이건 이제 90년대 초에 소련 붕괴로 실패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체제가 붕괴되면서 완전히 그냥 사회주의 그것이 몰락했는데 거기에 우리 미련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온정적인 간섭주의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와 같이 무슨 협력을 하자는 아니더라도 공존하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종주국 러시아의 인구하고 GDP 규모를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지금 이제 소련도 아니죠. 러시아는 인구 1억 5천밖에 안 돼요. 옛날에 탄 다 집어넣어서 2억 3천인데 그것이 다 나가고 나서 1억 5천 팍 줄었죠. 그리고 GDP 규모는요, 일본보다도 작아요. 이게 지금 사회주의 종주국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 우리가 신경 쓸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여기 약간 좀 순서가 조금 아까 빨리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냉전이라는 용어의 기본과 의미인데, 언론인 수어프가 1946년 6월에 미소 긴장 상태를 묘사하면서 콜드워라는 용어를 썼어요. 콜드워. 예, 그래서 이제 미소 관계가 동맹적인 협력 관계가 아니라 갈등 대립 관계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소가 같이 독일하고 이제 일본하고 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냉전은 열전의 대칭이 아닙니다. 냉전은 열전의 대칭이 아니라 협력의 대칭 개념으로 쓰였다. 이거는 정확한 그
양병원 교수님 해석 같아요. 저도 동의하고요. 네. 1차 냉전, 2차 냉전이 있죠. 1차 냉전은 이제 17년 이후 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 협력을 했었죠. 무소린이 독일 부응하다 보니까. 그래서 2차 대전 종전으로 주축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다시 냉전이고요.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층 더 격화됐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 사후 크루스초프 서방 세계와의 평화 공전 선언을 통해서 다시 또 완화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그 다음에 이제 69년도 닉슨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웨이브에 따라서 냉전이 이렇게 조금씩 격화되고 완화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냉전, 이게 사실 결정적으로 신의 한 수죠. 2차 냉전. 레이건의 소련 악의 제고, 이블 임파이어 발언으로서 소련을 압박한 거죠. 이블 임파이어. 미소 간의 군비 경제가 가속화됐죠. 사회적 비효율성, 미국과의 치열한 군비 경쟁을 소련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쫓아오지 못할 걸 알면서 이렇게 이블 임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군비 경쟁을 해서 이거를 페달을 밟은 거예요. 거기에 소련은 그대로 말린 거죠. 말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소련이 와야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냉전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지리한 싸움이에요. 소모적인 성격을 가진 비효율적인 체제가 지게 되어 있는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남북 관계는 냉전을 본다면 비효율적인 체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지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런데 우리가 그쪽이 졌다고 항복할 직전인데 우리가 가서 뭡니까? 우리가 잘못돼도 흰 타올을 던지려고 막 흰 타올을 꺼내는 순간인데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탈냉전에 들어섰는가? 그렇다면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 영토 포격을 가하고 우리 군함을 갖다 격침시키고도 아무런 사과도 없는데 무슨 탈냉전이야? 아니 무슨 탈냉전이냐 도대체 이게. 남북한 관계 이중적이에요. 협력도 하고 견제도 하고 이해는 이, 눈에 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사고 행동도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남북한 관계 이중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사고 행동도 이중적이 마땅하다. 그다음 비대칭적 전술 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화해하라고 하는 것, 이게 이것이 탈냉전 논리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매국이죠, 매국.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 국제 사회와 공조가 한국이 택해야 될 길.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없고요. 그리고 아까 좀 순서가 조금 패러프가 좀 바뀐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좀 부족하지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발표를 하셨어요. 참여민주주의, 우리 조동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참여민주주의가 거의 인민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확실히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중이 참여한다는 얘기죠. 이제 2002년대 월드컵 기구로 해서 레드 컴플렉스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반공이라는 얘기를 조차도 꺼내지 못하게끔 비하하는, 반공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를 심재철 부의장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심 부의장님 발제해 주세요. 예, 저기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잠깐. 요거 공유 중지 눌러주세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좀 잠깐만. 눌렀습니다. 이게 좀 됐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이제 심재철 부의장님. 네네. 올라왔죠? 네, 1장 제일 첫 페이지부터 예. 시작해야겠네요. 제가 맡은 것은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입니다. 먼저 10장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국내에 소개됐는데, 당시에 이 식민지 피압방 민족을 해방한다라고 주장해서 당시 우리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단어 그 자체는 1827년 영국의 오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 다음에 1830년대 생시몽이나 프리에가 또 이것을
사회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당시의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 유토피안 소셜리즘이라고 하는데 원래 유토피안이니까 이상향 사회주의라고 번역해야 맞는데 왠지 공상적 사회주의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848년에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 이게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인데 이것도 커뮤니스트니까 공산당 선언이 아니라 공산주의자 선언이 올바른 말인데 공산당 선언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노동과 자본 계급이 적대적이다라는 거 사회주의 3페이지하고 정투쟁을 불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르크스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두 개를 서로 혼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야 사회주의 단계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주의는 사상과 도덕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르주아 사회의 사상적 도덕적 잔재가 남아있는데 사회주의에서는 공산주의는 그 잔재들이 모두가 다 청소가 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공산주의 혁명가로 개조된다라는 것이고요. 생산력 발전이 충분히 고도화되지 못한 상태다. 사회주의는.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를 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생산력 발전이 충분히 고도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일한 만큼 분배하지만은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는 것이고 역시 노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주의는 노동의 본질적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지만 공산주의는 모든 노동의 차이가 해소가 돼서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이 사회주의와 비슷한 게 사회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1848년 이후 독일에서 널리 사용됐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러나 뿌띠부르주아지의 민주적 요구에서 사회적 요소가 강제된 것뿐이다. 노동과 자본 계급의 적대성을 완화시켜 화해로 이끌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60년대 중반 독일 사회민주주의당 SDP가 드디어 이제 독일에서 3인당이 최초로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 번스타인의 마르크스 비판이 있는데 번스타인이 마르크스를 비판하니까 이 정통 공산주의자들이 번스타인에 대해서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밑에 보면은 3인주의자들은 혁명을 거부하고 개량 노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혁명을 거부하고 개량 노선을 취하는 데 반해서 공산주의자들은 개량주의를 거부하고 혁명 노선을 취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독일에서는 그에 따라서 1918년 독일 공산당이 결성이 된다. 이 앞전에 SDP 독일 3인당이 있었지만은 3인당 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서 18년에 독일 공산당이 별도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소련 공산당은 1919년 코미니스트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을 결성을 했지만은 역시 소련 세력 중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은 그 코민테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한 민주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1888년에 버나드 쇼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녹색당을 창당하고 노동계급 이익을 옹호하되 계급투쟁은 소극적인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사회민주주의와 두 번째 혁명적 사회주의가 있는데 이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착취적인 자본가 때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일부 잘못한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게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이고 혁명적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인데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그 본질 때문에 이 혁명적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주의 세 개를 지금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체제 변혁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주의고 민주사회주의는 체제 변혁을 의회 민주주의 방법으로 하는 사회주의고 그리고 사회주의는 체제 변혁을 위해 폭력도 불사한다.
라고 이렇게 서로 용어의 차이점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장 수정주의와 수정주의 역사 기술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중국 공산정권 지도자들이 소련 공산정권의 정책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한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를 통해서 국내에 수정주의라는 단어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1981년에 브루스 커밍스의 견해를 수정주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썼던 것과 또 다른 것이죠. 19세기 말 독일 사상투쟁에서 수정주의라는 게 실제로는 등장을 했는데 번스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의회민주주의 틀 속에서 대중정당화를 한다. 그리고 진보 세력들과 선거 협력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스타인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번스타인의 그 견해는 잉여가치론이랄지 사적유물론이랄지 계급투쟁론이랄지 폭력혁명론이랄지 기존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 카우츠키는 번스타인의 사회주의 노선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핵심에서 이탈한 수정주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 이론을 교조적으로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파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수정주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수정주의를 혁명 포기다, 이건 이단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해서 반드시 숙청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수정주의가 또 좀 비슷한 계량주의라는 건 뭐냐? 이거는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급 간 타협 또는 개혁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복지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계급 협조를 인정하는 점에서 수정주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또 우경기회주의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노선에 반대하는 현실 타협적인 노선을 지칭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수정주의나 계량주의 모두 우경기회주의의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경이 있으니까 좌경기회주의도 있겠죠. 이것은 좌경모험주의 또는 교조주의와 같은 의미이고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성이론을 교조주의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작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수정주의라는 것은 미국 역사 외교 역사학계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1957년에 윌리엄스, 60년에 플레밍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냉전 원인이 소련의 팽창 정책과 세계 혁명 전략 때문이라는 미 학계 보편서를 자기 나름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주의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위스콘신 학파, 미 위스콘신대의 윌리엄 등 뉴 레프트 운동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주의가 위스콘신 학파, 윌리엄을 중심으로 한 위스콘신에서 많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위스콘신 학파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결국 60년대에 있었던 뉴 레프트 운동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미 대외 정책을 제국주의적으로 규정하고 냉전의 1차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 수정주의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학자들의 마르크스주의적 친북적 영향의 기술을 수정주의라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했던 수정주의와 한국에서 도입하면서 말하는 수정주의가 의미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60년대 뉴 레프트 학생들이 70년대에 성장해서 대학 교수로 진출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부흥시키고 수정주의를 사그라들던 수정주의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교에 대한 기존 학설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유교에 대한 학설들이 소련의 팽창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수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냉전의 책임이 미국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1981년이고 그리고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잘 알려진 책이죠. 해전사라고도 알죠. 79년 10월에 나왔던 책들, 이 책들은 80년대 대학가의 NLPDR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대학가에 등장했던 미제타도 조국 해방이라는 이런 직접적인 구호와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12장 민족해방과 민족민주주의.
80년대에 NLPDR이라는 게 대학가를 휩쓰는데요. NL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PD는 People's Democracy, People, 인민, 민중, 데모크라시, 민중, 민주주의, R은 Revolution. 그래서 NLPDR을 넣는데 민족해방 NL의 관점은 뭐냐? 왜 민족해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첫째가 제국주의 지배를 끝내야 된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나 반식민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권을 확보해서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된다. 식민지, 반식민지니까 미처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NL의 기본 이론입니다. 80년대 좌익혁명운동권들은 미국의 식민지나 반식민지 상태고, 그래서 남한을 민족 해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는 단계적으로 혁명하자라고 해서 첫째 민족 해방 혁명을 이루고, 두 번째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자라는 이런 단계론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민주주의는 원래 이 민족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1960년 12월 세계 공산당 및 노동자당 대회에서 천명이 됐다고 합니다. 내용은 반제국주의 투쟁 그리고 친사회주의적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표명됐던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960년 김종필 등 5.16 세력이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그때 당시에 사용을 했는데, 그때의 민족적 민주주의와 현재 지금 이 혁명운동권들이 얘기하는 민족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족민주주의는 뭐냐? 일반 민주주의에서 혁명민주주의를 거쳐 인민민주주의로 넘어간다. 그것이 바로 민족민주주의의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일반 민주주의는 민족 부르주아지와 뿌띠 부르주아지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두 번째 단계 혁명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그 지향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러나 혁명이라는 용어보다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대중들에게 많이 사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인민민주주의, 피플스 데모크라시로 가면은 공산주의 지향성을 보다 더 강화를 하는 것이고, 80년대 한국의 민중혁명 운동 세력은 바로 이 인민민주주의, 인민을 민중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민중민주주의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권에는 NDR파라는 것이 있었는데, NDR,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 그러니까 민주혁명. 근데 이건 NL파와 PD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NL파는 National Liberation, 그러니까 남한은 미식민지고 미식민지나 반식민지니까 반미 자주화, 반미 투쟁이 최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미군 철수와 미문화원 점거 같은 것이고, 이 NL이 바로 주사파를 포함하고 있는 계통입니다. 그리고 PD파는 People's Democracy, 이거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남한혁명의 초점은 PD를 수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따라서 PD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반자본주의, 반자본 투쟁을 많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수많은 현장 취업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투신이라고 하고 존재 이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NL파보다는 PD파 쪽에서 훨씬 더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3장 민중주의와 민중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정치가 people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자락입니다. 이때 people은 엘리트와 대칭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포퓰리스트는 민중주의자, 인민주의자, 대중주의자, 대중인기영합주의자라고도 번역들 하는데, 대중주의자나 대중인기영합주의자는 아니다. 이것은 인민주의자가 맞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인민이라는 단어의 부적절성 때문에 수용 거부감 때문에 민중이라는 단어로 고쳐 쓰고 있고, 따라서 포퓰리스트는 민중주의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혁명적 민중주의라는 것은 19세기 중후반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은 농민이다라는 데서부터 농민이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내걸고 나섰고, 이것은 러시아에서 1870년대
대학생과 청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1874년도부터 등장했던 무나르도 민중 속으로 오라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었고요. 미국의 민중주의는 서부와 남부의 자영농민들이 주도를 했는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사회를 추구했고 민중의 자주적인 정치운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러시아의 민중주의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도시혁명운동가들이 러시아 빈농을 선봉에 내세웠고 민중은 혁명의 도구다. 사회주의 혁명운동가들이 혁명운동을 하면서 민중들을 동원하기 위해 내세웠던 단어들이 바로 민중주의, 포퓰리즘인 것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도 민중주의 운동들이 바람을 타고 휩쓸었는데 민중주의는 이 네 가지 모순을 얘기를 합니다. 부르주아지와 프로 모순. 결국 이 모순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해소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부르주아지와 민중모순인데 이것은 민중민주주의. 아까 민중민주주의가 피플스 데모크라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르주아지에 대립되는 피플, 민중들이 이기는 바로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이루면 된다는 것이고 남한과 미제의 모순은 민족해방혁명이 필요하다는 거고 남한과 북한의 모순은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NLPDR은 통일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과 통일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결국 통일사회주의 혁명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NLPDL이라는 것은 통일사회주의 혁명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NLPDR이라는 당면 목표는 사회주의 실현과 통일을 위한 전제요 수단이다. 라는 것이 아휴,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주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시는데, 결국은 우리 부장님 발제와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바로 주사파들, 뭐,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2기 의장, 오영식인가? 3기 의장이 이제 바로 청와대 임종석이었죠. 쭉 그렇게 내려오는, 주사파들이 여기 책에 보면은 NL 계열이죠. 민족해방, 민족을 미국 제국주의에 압제해서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물러가라고 계속 외치고 미 문화원에서 뭐 증거하고 방어도 하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바로 주사파 정권에서 왜 이렇게 북한에 집착하는가, 북발하기만 하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는 6.25 동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면 6.25 동란을 배웠잖아요. 브루스 커밍스가 나오면서 6.25 전쟁을 북한의 남침이라고 규정을 안 하고요. 미국 제국주의적인 영향으로 남한이 사회주의화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남한이 민중의 뜻과는 다른 정권을 세웠기 때문에 전쟁을 규정한 게 한국 전쟁의 기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영향 때문에 지금 6.25 동란이라는 말이 교과서에서 다 사라지고 가치 중립적인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 커밍스의 영향이 한국에 굉장히 그 미국 좌파가 우리나라 좌파에 그대로 이식이 된 건데, 저도 옛날에 이 해방 전후사에 지금 찾아보니까 2권이나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직 안 버리겠는데, 그때 제가 뭐 많이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교수들이 전부 강만길 교수, 송건호, 주필 등등 전부 백규환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쓰면서 지금 바로 주사파들의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책들이죠. 오늘 그리고 마지막 13, 14, 14, 15장을 얘기하기로 한 이병희 교수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병희 교수가 제가 이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대충 내용을 보면은 그 14장은 제3의 길 얘기인데요. 제3의 길은 제가 옛날에 뭐 많이 읽었던 책이니까 제3의 길이 뭐냐면 1990년대 영국의 노동당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 당수였죠.
토니 블레어가 되면서 노동당의 정책 노선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든스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The Third Way라는 책을 썼거든요. The Third Way 해가지고 이제 3의 길이다 책을 쓴 데서 이제 유래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노동당도 과거처럼 너무 사회 변혁만 꾀하는 당 정책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 했고요. 그 당시에 마침 독일에서 슈레더가 나와가지고 슈레더도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일치해가지고 슈레더가 영국을 방문해서 토니 블레어와 함께 슈레더 블레어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의 사회민주당 당수와 집권당 당수와 영국의 노동당 집권당 당수가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서드웨이를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강 정책에서 사회라는 개념을 너무 강조해 왔는데 앞으로 사회라는 개념을 좀 약화시키고 경제라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더 서드웨이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영향이 대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처가 워낙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 경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하면서 영국을 재건시켜 왔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당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노동당의 정강 정책이 제3의 길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고, 마지막 15장은 또 제가 읽어보니까 그전 읽은데 지금도 다시 보면 재밌는데 마지막 15장 예를 들면은 용어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혁명이나 구테타 이런 용어가 너무 잘못 쓰여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혁명은 통상 정치 체제의 전복과 교체를 핵심 사업이다. 그래서 기존 헌법의 대대적인 개정이나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하는 것이 혁명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구테타라는 게 뭐냐면 구테타는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타격이나 국가 전복인데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의 변화, 이제 국가 자체의 변질은 아니다. 그것은 소규모 음모 집단이 무력을 사용하여 위법적, 기습적으로 국가 통치권을 탈취 장악하는 것을 구테타로 한다. 이런 이제 정의를 가지고 이 교수님은 양도환 교수님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용어 중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 몇 가지 얘기. 그리고 반란과 폭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반란은 국가 통치권 장악을 분명하게 추구하는 지도부가 있는 무장 군집 행동을 반란이라고 그러고요. 폭동은 그냥 조직된 지휘부도 없고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하는 계획도 없이 국가의 법과 질서 유지 능력이 약화된 시기에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하는 폭력적 군집 행동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의하에서 우리 양동 교수님 얘기로는 촛불혁명은 혁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촛불혁명이 혁명이 되려면은 처음부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어디로 가져가겠다. 예컨대 인민민주주의를 가겠다. 자유민주를 부정한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촛불 만들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혁명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촛불 집회다 그런 얘기고 5.16 혁명에 대해서도 이거는 혁명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구테타인데 그 양도환 교수님이 쓰시기를 이론상으로 볼 때 구테타인 건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16 구테타로 일어난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우리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에 큰 기여한 사건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 4.3 사건 여기 대해서는 냉혹하게 제주 4.3 사건은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48년 50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남로당이 전국적으로 벌인 폭력 투쟁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건 폭동이다. 그런데 지금은 제주 4.3 사건을 유공자로 배상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사건의 특징을 희석시킨 제주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하면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폭동이라는 것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것을 이제 문제는 48년도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어요. 5월 10일 이승만 대통령 총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제주도의 2개 선거구는 국회의원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여수 순천에서 군대를 집결시켰는데 그 군대 내에서 공산주의자 남로당 프락처에 있어가지고 군대가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무슨 반란이냐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근데 요즘 그것도 얘기들이 국회에서 여순 사건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 법안을 또 준비한다고 그래요.
이게 참 이게 우리나라 큰 문제인데 지금 완전 좌파 정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 보니까 1894년에 일어난 통학난은 오랫동안 통학난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통학 뭐 농민 봉기 뭐 이따위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양도영 교수님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그건 분명히 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전체로 보니 용어를 잘못 써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 정책으로 반영돼 가지고 배보상까지 하는 심지어는 통학난도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통학난 후손들을 접수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뭐 고조 할아버지쯤 되나? 하여튼 뭐 그 할아버지 뒤에 뭐 후손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할아버지가 통학난에서 정말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말 기가 막힌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양도환 교수님 저희 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정말 열심히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역작을 내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혼용되고 있는 정치 용어들 너무 잘 정리하셨는데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자유롭게 누구든지 자유로운 이 책을 오늘 토론된 걸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발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교수님, 네네. 조영기 교수님. 조영기입니다. 예, 예. 저기 뭐 오늘 저 중간에 들어왔는데 우리 양동원 선생님이 쓰신 그 얼굴은 안 사상 보이네요. 예?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못 생겨가지고 아이고, 예, 긴장을 예.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해요. 아이 또 그러시지 말고 지금 이제 정말로 한국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상과 관련된 거를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국가가 형성되는 데서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제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데 이 헌법을 지금 이 친구들이 그 뭐 바꾸려고 그러고 뭐 엉뚱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거가 지금부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우리 이 조동훈 교수님이 이 반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공이라고 그러면 우리 우파들이 그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는 반공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용어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얘기하고 있죠. 그 반공이 왜 나쁜지 그 우리가 반공을 해야 되는 타당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늘 소극적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저쪽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색깔론, 소위 말하는 이념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어서 우리 스스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용어를 조금 더 다시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저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그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데 민주주의가 가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하나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은 그 국민을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그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앞에 이상한 단어들 붙은 거 인민민주주의니 또는 뭐 그 사회적 뭐 민주주의니 이런 거가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 독재 국가였고 그리고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용어였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앞으로는 저는 그냥 아주 그 한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저는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꼭 붙여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촛불과 관련돼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코스타브 로봉이라는 사람이 군중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개인으로 있을 때는 현자이지만 아주 착한 사람이지만 다수가 모이면 야만인이 될 수 있다. 그 야만의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촛불혁명이에요. 쟤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우리 양동환 선생님이 쓴 이 사상과 언어라는 책은 사실은 우리 우파들이 조금 더 많이 확산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늦게 들어와서 그냥 뭐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예. 읽어봤지만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한번 자유우파로서는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건데. 아, 그거예요? 예. 그거 한번.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아, 표지만 그래. 달라요. 표지만. 표지만 달라.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조평 박사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디 계세요? 조평세 네, 박사님. 예. 예, 아니, 지금 새벽에 잠다 안 주무시고, 아들이에요? 예. 아이고, 완전히 아빠하고 닮았네. 저는 뭐, 사실은 한국에서 오기 전에 출간 소식은 들었는데 출간하는 걸 못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읽고 싶었는데 못 읽고 있어서 그럼 사실 제가 하나 사서 보내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아니, 이번에 카톡으로 주소를 알려줘요. 내가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배송료가 더 듭니다. 그래? 배송료 얼마나 드는데요? 거의 책값 이상으로 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우리 조 박사님 미국에서 보시겠다면 주소를 일단 카톡으로 하나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책 읽는 대신에 오늘 발표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고요. 특히 오늘 참여 민주주의 잠깐 말씀하실 때 생각났던 거는 지금 미국에서 또 개봉했고 한국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The Trial of the Chicago 7이라고 있습니다. 시카고 7. 그게 이제 톰 헤이든 아까 말씀하신 참여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톰 헤이든이 주인공인 얘긴데요. 너무나 이제 참여 민주주의와 시카고 그때 폭동 68년도에 있었던 폭동을 미화시킨 거죠. 그런데 그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지금 한국의 넷플릭스 통해서 개봉이 됐는데 한국에 있는 우파 청년들도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적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론 소킨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좌파 각본가가 이제 제작한 거기도 하고 완전히 역사를 왜곡했고 그때 폭동이랑 뭐 베트남 전쟁 이거를 완전히 미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의 촛불 시위를 미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국에 그런 영화를 지금 한국 우파마저 좋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하여간 되게 심각한 영화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래요. 톰 헤이든이란 인물이 어떻게 뭐 대중운동의 아버지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데모를 성공적으로 했고 또 캘리포니아 그 사람이 실제로 2016년에 죽었는데 캘리포니아 주 의원을 하면서 캘리포니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거든요. 캘리포니아가 상원까지 했죠.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일하게 그 당시 시카고 7이라고 했던 그 데모꾼들 중에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실제로 참여민주주의가 성공 사례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좌익 운동에서 아마도 한국에서도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을 꺼집어다 쓰고 좌파들이 그리고 참여연대니 뭐 참여 뭐 정부니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죠. 심각하고 이게 지금 아카데미 상 6개를 지금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아카데미 시상식인데 그때 또 상도 그게 받게 지금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거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아론 소킨이 이거를 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딱 벌써 감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4월 25일 날 아카데미 시상식인데 뭐 상을 뭐 하나라도 받게 되면 또 흥행을 하겠죠. 한국에서도 또 알려주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 알고 그러면 이걸 말이죠. 그 영화를 가지고 한번 보고 나서 우리가
비판적 토론회를 한번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비판적 토론회 한 걸 녹화를 해서 많이 좀 확산시키는 거 필요하겠어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 좀 아주 제가 먼저 한번 보고 그거를 네네네. 한번 실제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아까 또 보면 그 반공이란 말을 거의 지식인들이 못 쓰게 된 게 2002년 월드컵 이후예요. 아까 네. 그랬는데 월드컵 때 레드 컴플렉스 하면서 반공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그냥 완전히 무식한 고루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2002년도에 왜 우리나라 축구팀이 하필은 붉은 옷을 입고 했을까? 이게 다 정치적인 음모가 뒤에 있는 거예요. 못하고 그 휩쓸려 가다 보니까 우파들은 자연스럽게 반공이란 말 자체를 못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중요한데 한번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보고 한번 저 영화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많이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영화 제목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The Trial of the Chicago 7입니다. 트라이얼 시카고 세븐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보게요. 그다음에 뭐 그런 제가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북콘서트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잘했고. 또 다른 분, 한 10분 남았는데 다른 분 또 뭐 코멘트나 말씀하시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제가 하나 질문 예. 비슷한 형태랑 또 하나 이제 제가 두 가지 다 질문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김득태 원장님 예. 예, 첫째는 이제 이 심재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달라서 좀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충분히 발전하고 생산력이 커져서 필요한 만큼 분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공산주의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했는데 왜 걔네들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을까요? 그럼 공산주의 국가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네요. 이 정의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는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기존의 공산주의라고 했던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공산주의를 목표로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지난 4년간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 얘기 안 한 이유가 자기들이 그 큰 꿈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건데요. 옛날 이게 이제 그 영국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걸 그대로 본다는 게 아까 공상적 사회주의고 공상적 사회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게 칼막스의 자본론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게 딱 그냥 그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옛날에 읽은 책이지만은 기억에 거의 지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마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상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고 있는 불가피한 과정 이런 정도 생각을 하죠. 우리 교수님, 예.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정확한 개념이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회주의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계획 경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사회주의에서는 계획 경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을 보완적으로 허용해요.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을 보완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이 계급 투쟁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그 타입이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 중에 뭐가 있는가? 사회주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양도환 교수님 정말 정확히 했는데 우리 조수환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조수환 교수님. 제가 오랜만에 무궁화 타고 올라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우리 신 부회장님께서 말씀한 게 정확하고요. 중간에 그 문제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는 사실은 정치학적인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사회주의 혁명 혹은 공산주의 혁명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일어났고 거기에 로베스피에르 같은
지식인들이 권력을 탈취를 해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가장 새로운 완벽한 기계적 독재를 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서 공산주의의 이행이라고 생각해서 독재를 하고, 그거는 히랍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사적인 무리들이 수탈하는 소위 말하는 클랩토크래시, 도둑대 정치를 하는 거고, 그건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냥 정치 선전용으로서 커뮤니스트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사님, 제가 저기 기차에 있어가지고 시끄러워서 너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성신여대 김경희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김경희 교수님 계세요? 김경회 교수님. 네, 아마 안 들으시나 본데, 그 외에 하나도 한 짧게 말씀들 끝내고 제가 딱 10시에 끝낼게요. 한 두 분만 더. 저 질문이 다 안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조용기 교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시장주의는 이제 시장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고 했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 시장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의 의미가 자유주의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재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한다, 그런 개념하고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에 일한 만큼 분배해주는 기능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질문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AI랑 블록체인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똑똑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 다 이제 풍요로운 사회로 발전시키는 게 목적일 텐데, 그럼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공산주의도 할 때는 AI라는 개념은 없었을 거고, 자본주의의 비효율성을, 경쟁이라는 비효율성을 계획 경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빨리 달성해서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할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AI가 나오면서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공산주의는 노동을 굉장히 중시했지만, 모든 게 노동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중요하고 그랬지만, AI가 나와서 다 로봇이 하고 사람이 하는 것을 다 로봇이 한다면,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굉장히 빨리 앞당겨줄 수도 있고, 그 앞날은 예측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로봇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로봇을 만들어 오고 또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가 무한히 팽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로봇 한 대씩만 주고, 그다음부터 그 로봇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부가 무한히 팽창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회가 온다면 과연 우리 정치체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부가 무한히 팽창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가 생성이 되려면 그에 자본이 투입돼야 되고, 노동이 투입돼야 되고,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아무리 로봇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에 대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물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만드는 로봇 자체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무한 팽창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로봇을 일단 한 대씩 국가에서 일단 나눠줬다고 해서 출발을 하고요. 그러면 그 로봇이 사람 이상으로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벌어오기도 하고, 자기가 로봇을 만드는 로봇한테 돈을 주고 로봇을 사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다가 주인한테 바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무한히 팽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건 요거하고는 좀 다른 주제니까 다른 분 한 분 더 얘기를 듣고, 오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지금 하나 질문해도 되겠어요? 들립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얘기 듣고. 윤영국입니다. 들립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녁 늦게 좀 고맙습니다. 우리 조동근 교수님 발제하신 그 부분인데, 그 중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의장님, 요거 내려주실까요? 공유 준비하세요. 들립니까, 지금?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그 말씀해 중에 주세요. 파시즘 문제인데요. 파시즘을 그 반공주의 극단적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들이 지금 그 야당에 있는 지금 뭐죠? 국힘당을 비판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그렇습니다.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본래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 본래 뿌리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그 반공주의 극단적인 형태로 해석하지 말고 무솔리라든지 히틀러 이거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였거든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의 한 변형 형태로 해석을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누구냐면 하이에크의 그 노예의 길을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서 히틀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게 사회주의지 자꾸 이게 자본주의 뭐 극단적인 형태 또는 반공주의 극단적인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나치란 말 자체가 국가사회주의란 얘기거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 나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정치 체제적으로 20세기 모든 전체주의는 사회주의지 그 우파 전체주의, 좌파 전체주의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 사회주의로부터 출발한 그 집권층의 특수계급화 그리고 법적인 독재로 비생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명훈 교수님, 네. 아까부터 오랫동안 계시는데 한 말씀 하시고 아니 오늘 끝낼게 마무리할게요. 네. 클로징 리마크. 네, 아니 용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우리 이제 발제하신 그 강 위원장님인가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기보다는 좀 좋지 않은 표현이다. 그래서 자유우파가 되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보수다. 또 진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에서 리버럴리즘을 먼저 차지한 쪽이 사실은 좌파단 말이에요. 그거가 같이 우리도 이제 좀 좋은 용어를 선점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양동환 교수님이 첫 번째에서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과 우익으로 하는 게 좋다. 그걸 진보들이 먼저 좌익들이 먼저 진보라는 개념을 선점하는 바람에 보수는 퇴행적이고 그런 수구적인 집단으로 몰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용어들을 빨리 우리가 많이 확산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책을 선정한 건데 자꾸 이런 모임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겁니다.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고 한국에서는 정당이 거의 뭐 매년 바뀌는데 영국의 보수당이 300년을 갔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 300년은 어떻게 갔나 몰락과 재개의 역사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의 그 강원택 교수가 지은 건데 제가 쭉 한번 대략 한번 보니까 너무 볼만해요. 아주 영국의 그 정치사를 쫙 정리해 놓은 거고 영국의 보수당이 300년간 보수당이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10시에 딱 마칠게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아까 발표하신 자료들은 우리 북 콘서트 방에 올려놓으시면 다른 분들도 같이 좀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평수 박사님 주소를 카톡으로 나한테 줘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들.